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더라도 기축통화가 되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부 패널들, 일부 패널이라고 해야 되는지 다수 패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로 중국 GDP 성장의 기초가 위안화 기축통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GDP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 대부분이 잘 모른다, GDP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싶는데, 우선 중국 GDP, 일본 GDP, 미국 GDP 수치를 가지고 국가 간에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GDP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GDP가 성장이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많을 경우, 중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국적 기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GDP는 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빠져나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빠져나갈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들어갔느냐를 따지면 됩니다. 왜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들어갔느냐? 낮은 인건비, 그죠? 큰 시장, 이런 것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은 인건비도 이제 높은 인건비로 되고, 그럼 베트남이나 인도가 훨씬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죠. 나머지 인접 국가들 인건비 낮은 데 많다라는 거죠. 그 시장도 경제가 성장하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 GDP 성장에 기초하여 위안화 가치가 이제 유지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또 돼 있다. 계속해서 통제를 강하면 빠져나가야죠. 중국 기업도 빠져나가는데 다국적 기업이 그대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유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다국적 기업 창출 GDP를 제외하면요, 중국 GDP는 미국의 2분의 1도 안 되면, 2분의 1은 뭡니까?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흥다그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GDP는 질이 나빠요. 쉽게 하면 거품투성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창출한 GDP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중국은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와 비교하면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거품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인데,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보다 굉장히 큰데, 이것이 실물경제, 그러니까 중국형 GDP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오늘날은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하면 GDP 질이 나쁘면 금융시장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자본시장이. 그럴 경우에는 이 GDP가 커도 마치 매출액이 많더라도 주가가 나가지 않는 기업들 많잖아요. 중국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 투기성 자본에. 그래서 위안화 기축통화는 요원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금융 경쟁력은요, 확보하는데 30년 내지 50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그 경제를 전공하신 분은 환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금리도 기준금리밖에 몰라가지고 시장금리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금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환율과 금리를 융합해가지고 금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환율과 금리를 모르는 경제 전문가가 실물 경제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 장린 코끼리만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환율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하고, 어떤 사람은 금리 전공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 주식, 금리, 실물, 원자재까지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4차 산업시대는 지식융합시대라고 했잖아요. 특정인이 모두 다를 알고 있을 때 지식융합이 가능한 것이지, A는 주식을 전공하고 B는 금리를 전공하고 C는 실물을 전공하고 그 실물조차도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요. 금융이 훨씬 큰데, 그래 가지고는 금융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자재 시장이 물가 상승 요인이 돼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원자재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있어도 금융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채권 시장이 건전하게 발달돼야 돼요. 채권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주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시장금리는 뛰어버립니다. 미국도 원래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채권 시장이 건전하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손을 안 대는데도 시장금리 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처럼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그 형편없다는 거,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은 국가, 그러니까 BBB 이하 기업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기준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건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국가는 기축통화 국가가 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 다 털려버려요. 그 다음에 6번째, 다국적 기업 창출 GDP로는 자본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중국에 들어간 이유가 낮은 인건비와 큰 시장을 타겟으로 들어갔는데, 중국 인건비가 높아지고 중국 시장이 공산주의 시스템 때문에 작아진다면 얼마든지 향후 커지고 있는 인도나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로 또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본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1대1로는 중국이 건설해 주더라도 이 혐오가 확산되면요, 중국산 제품 소비 안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은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중국 문화가 너무 이익 중심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기주의자라도 다른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국가 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중국은 내부 분열 진행이 중요입니다. 우선 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이미 내부 분열 누가 조장하느냐? 중국 정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 한족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베트, 그 다음에 몽골, 이 국가들이 이제 커지면요, 또 주변 국가들이 커지면, 또 이슬람권 경제가 살아나면 이거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위구르족이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터키라든지 언제 국제 질서는 또 미국이 터키를 껴안을 수도 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부 분열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극심한 빈부의 격차 문제도 중국 내부 분열을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서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체제 위협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중국이 위안화로 발전하는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발전하는데 대단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외환보유고 건전성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까지는 외환보유고가 건전하지 못하면 아예 위안화가 기축통화 국가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쁘고 외환위기가 오버리면 어떻게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독일, 영국도 주요국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안화는 기축통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그 몇 가지만 변화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 공산주의 시스템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금융경쟁력 확보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30년 내지 5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이제는 떠날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업이 들어갔다 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탄소세 있잖아요. 그죠? 또 중국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라도 낮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관련된 거는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면 탄소세까지 부담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일부 패널들이 아니고 다수 패널이든지 GDP 공부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GDP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는 GDP를 전혀 모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 전환되더라도 디지털 화폐가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지털 화폐 별거 아닙니다. 지금도 디지털 화폐가 돼 있는 상태예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금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현찰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금에 기초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잖아요. 카드 내지는 요새는 휴대폰에 그것도 결국 예금에 기초한 결제인데 이미 디지털 화폐는 사용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종이 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 정도인데 그거 달라질 거 별 것 없어요. 근데 일부 화폐 전문가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뭔가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디지털 화폐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계층들이 디지털 화폐로 사용 안 하지. 지금 한 90%가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예금에 기초해 갖고 결제를 해요. 현찰 결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종이 화폐를 없애고 이제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제하는 달라질 거 별 것 없어요. 지금도 프로그램을 결제하고 있어요. 그조차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디지털 화폐가 뭔가 세상 개벽이라도 되는 양 얘기하는데 달라질 거 별로 없다. 다만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은 좋아질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가 되면 한국하고 협의만 된다 하면 한국도 중국과 거래하는 금액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확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다른 패널들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차별화가 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해가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해가면서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계속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